이래저래 연락을 받았는데 확실한 시간도 잘 또 모이시는 분들의 성격도 좀 사전에 잘 연락을 받지 못해서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말씀도 좀 드리고 또 우리 주변의 말씀도 좀 드릴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옛날입니다만 제가 해방을 맞이한 것이 25살 되는 때입니다. 8월 14일 밤인데 그날도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고향에서 밤을 잠들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만경대 바로 옆에 있는 만경대에서 한 2-3km 될까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인데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올리니까 하나만 뺐습니다.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해방된 8월 14일 밤입니다.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밤에 잠이 들었는데 좀 뜻밖의 꿈을 꾸게 됐습니다. 꿈에 평양의 서남쪽으로 있는 진남포가 바닷가인데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중학교 때에 많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또 오래 키워주신 마오리 선교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이름은 모이리 목사라고 그랬는데요. 꿈에 그분이 진남포 바닷가에 있어서 만났더니 나보고 저게 큰 창고가 2개 있는데 나하고 같이 가보자고. 그런데 다른 집은 보이지 않고 바닷가에 큰 창고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고에 가서 문을 열었더니 바다에서 죽은 시신들인데 전부 일본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시신이 큰 창고에 그 높은 창고 꼭대기까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보고서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저 옆에 있는 창고에도 또 가보자고. 그래 갔더니 같은 크기의 창고인데 또 문을 열어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시신이 아주 뚜렷하게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가득 차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내 대학 같이 다니던 동창생들도 거기에 죽은 시신으로 깔려있고 그랬습니다. 너무 놀라면서 우리 선교 목사님 보고서 너무 놀랍다고 그랬더니 바닷가고 그래서 아마 여기다가 사는 모양이라고 그런 꿈을 꿨습니다. 하도 놀랍고 이상한 꿈이기 때문에 이상하다 그냥 또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자정이 넘었으니까 15일 날 이런 새벽이 됐을 때입니다. 또 꿈을 꾸게 됐는데 내가 아주 넓은 들이 있는데 그 들이 다 농사 짓는 좁은 옥토입니다. 거기에 내가 소의 연장을 메우고 그 밭을 갈고 있는데 너무 넓어서 저 넓은 밭을 다 어떻게 내가 가려야 되나 하고 보니까 해가 지는 저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해가 서쪽으로 지지 않고 동쪽으로 해가 지는 겁니다. 근데 그 해가 너무 뚜렷하고 크기 때문에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게 되어 있는데 왜 동쪽 산으로 지는지 모르겠다. 그래 해지를 이렇게 바라보다가 좀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놀랐는데 두 꿈이 좀 다 이상해서 조반을 먹다가 아버지한테 내가 어젯밤에 두 꿈을 꿨는데 너무 내용이 이상했다고 그 두 얘기를 다 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아마 무슨 생각이 나셨겠는지 내가 내 나이가 됐을 때에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다고 그때 동쪽 하늘에서 둥근 많은 해가 자꾸 또 올라오더라고. 그러니까 작은 공 같은 해들이 많이 또 올라오더니 그저 온 나라에 가득 차는 걸 봤다고. 근데 이거는 큰 해가 동쪽으로 진다고 하니까 뭐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향은 시골이니까 그 당시 뭐 뉴스도 뭐 있고 없던 때입니다. 너 오늘 평양에 좀 가봐라. 그래서 평양까지 이제 갔습니다. 그건 내 누이 동생이 살고 있었는데 뭐 가보니까 그저 여전합니다. 조용하고 변화가 없고 또 속에 간다 그러죠. 피난 가는 사람들이 소달고 이제 짐을 싣고 진단포를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11시가 좀 넘도록 누이 동생 집에 있다가 아무 일도 없으니까 집으로 가야겠다. 집에 한 20리 떨어진 곳입니다. 다시 시골로 이제 집으로 오려고 전차를 탔습니다. 근데 전차가 도심지에 가서 이제 정거장에 묻게 되는데 밖에서 12시가 돼서 12시가 돼서 중요한 방송이 나온다고. 그래서 전차에서 내리니까 바로는 가게 앞입니다. 그 가게에는 이제 라디오가 있어서 들을 수가 있어서 들어가서 들었더니 12시 정각에 일본 왕이 중요한 발표가 있다고, 중대 발표가 있다고. 그래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왕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는데 전쟁은 오늘로 끝내고 우리가 항복한다고 그 길지 않은 방송입니다. 그래서 그 방송을 듣고서 일본이 정례 항복하고 전쟁이 끝났구나.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한 20리를 걸어오는데 그 평양에 폭격이 오게 만들겠으니까 이제 시내를 소개가던 사람들이 길가에 다 모여 서서 내가 평양에서 나오니까 무슨 소식이 있었느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래서 이제 소개가지 않아도 되겠다고 전쟁이 끝났다 보니까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들어가보라고 말이죠. 전쟁이 끝났다고. 그래서 이제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맞이하고서 지금 와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2차 세계대전을 일본과 미국 중심으로는 태평양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바닷가의 꿈을 꾸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나고요. 동쪽으로 해가 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것이 끝났다. 그 꿈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까지 교육계에 투신해서 이제 긴 세월을 지금까지 보내고 있는데 그것은 그날 밤 꿈에 내가 밭을 갈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큰 밭을 가는 것이 아마 내 생애가 되는 그런 뜻이었다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마 9월 하순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이제 조금 이제 동쪽이라고 할까요? 만병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만병내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김성주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었는데 오늘 고향에 돌아와서 아침 잔치를 베푸니까 초대받은 사람들 이제 조반 대접을 한다 그런 연락입니다. 근데 대체 이제 우리 마을에는 동네에 저렇게 존경받을 만한 어른들은 전부 교회 장로님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다 그 지역에서 이제 존경받는 어른들이니까요. 그 장로님들이 이제 그 초대받은 김성주 할아버지의 초대를 받고서 가는데 나는 뭐 젊었지만 이제 우리 동네 그 부근에 대학 나온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가다가 날 찾아서 김생도 같이 가자고 그래 이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이제 김성주죠. 그 후에 김일성이 되는데 그 김성주의 할아버지가 사는 집입니다. 넓은 방은 아니고요. 이제 좀 그래도 중간 방쯤 되는데 동네 어른들이 몇 분 모여서 조반을 같이 먹고 나도 이제 그 가운데서 대접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생각을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격이 아주 착한 할아버지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날 김성주한테 소개하면서 김생은 나이는 젊지만은 대학까지나 공부한 사람이라고 그 소개를 받고 조반을 이제 다 얘기들 하면서 먹은 다음에 이제 둘러앉아서 아마 다 합해도 한 12~13명밖에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김성주 보고서 전 해방이 됐는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그런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이제 김성주가 아마 30쯤 넘었던 때다 한 8년이니까요. 그래 이제 일어서서 얘기를 하는데 그저 앞에 다른 얘기 다 없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친일파숙저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국토를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나라에서 소유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개인 국토 재산은 터진다 빼앗는다 그겁니다. 그 다음에 지주, 부자, 또 장사하는 기업체 주인들은 다 숙청한다고. 그런 이제 몇 가지 얘기를, 7가지 얘기를 그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아주 초등학생들이 교과서를 외우듯이 그 순서를 얘기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사람은 그 당시 아무도 없습니다. 그 어느 조직이나 기관을 대표하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사람 없는데 그때 내가 생각하기는 저 김성주가 공산당을 대표해서 하는 얘기라구나. 이제 공산당은 그때부터 이제 모든 나라에 가게 되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친일파 숙청이 있고 토지 빼앗는 거 있고 지주 숙청하는 거 있고 또 그때는 얘기 안 하는데 종교인들을 지방하는 거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 러시아도 중국도 공산주의 국가는 다 종교가 없습니다. 종교를 하는데 워낙 이제 그 지역이 장로님들이 모이고 기독교인이 많은 사회니까 그 얘기는 그날은 없었습니다. 빼고서 이제 쭉 얘기를 했는데 나는 저 사람이 공산주의자가 됐구나. 그래서 그 공산주의가 하려고 하는 일을 그
순서대로 외우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다 잊어버리고 얼마 안 됐는데 10월 초쯤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동네 분들이 오더니 평양 공설운동회에서 김일성 장군 환영회를 하는데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는 뭐 거기까지 가고 싶지 않고 그러니까 다녀오시라고 다녀오시면 내가 소식을 듣겠다고. 그런데 두 가지는 짐작이 납니다. 하나는 김일성 환영식을 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뭐 공표되어 있고요. 그러면 틀림없이 우리 북한 정보들을 전용하고 있는 조만식 선생도 아마 거기에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은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갔던 분들이 와서 내가 오늘 김일성 환영식을 했는데 김일성 보았느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김일성이 누군가 했더니 우리 동네 성주야 그럽니다. 내가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멀리서 보니까 안만 해도 성주 같아서 가까이 가보니까 우리 만경대 남대의 성주야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김일성이 됐냐 그러니까 그 환영하니까 그렇고 조만식 선생도 김일성이라고 소개해 줘서 그럽니다.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본래는 김성주고 김일성을 이제 소련 군대죠. 러시아 소련 군대에서 아마 김일성을 만들었는가 보다. 이제 그런 짐작을 하면서 뭔가 이제 공산당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처음 얘기가 뭐인고하니 이제 친일파 숙종이 첫째입니다. 그런데 그 이제 오늘까지도 우리 좌파 정치라고 할까요? 북한에서는 그 친일파 숙청을 자꾸 내세웁니다. 내세우는 이유는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될 때 대부분 친일파 사람들과 함께 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당시 정치할 만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수가 적었고요. 또 반공을 해야 하니까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위해 하니까 이제 친일파보다도 공산당을 찾는데 경찰관들도 그대로 남게 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북한에서 오늘까지 이제 좌파 세력에서 하는 건 친일파를 측정하는 건데 그것은 우리 북한은 친일파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민족의 순수성을 지켰지만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함께 형성됐고 그 주류가 되기 때문에 민족의 정통성이 없다. 그 이제 그분들의 이제 자랑거리입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유엔에서 대한민국은 인정하고 북한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내세우는 게 민관이 우리는 민족의 순수성을 지켰고 대한민국은 이제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을 지금까지도 이제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친일파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많이 지금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이제 우리 정부에 반대되는 사람들, 저렇게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멀리하는 배척한 하나의 그 표현이 민관이 그 사람 친일파라고 그러면 이제 멀어지게 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노무현 대통령 때죠. 친일파 명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생각들이 좀 구구합니다. 친일파다 아니다 하는 그것은 구별해야 하고 또 우리도 알 것은 알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정치적으로 잘못 이용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저 한두 가지 예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서울대학 음악대학의 김성태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작곡가입니다. 그분은 이제 100세가 되도록 살았기 때문에 참 오래 존경받는 음악가입니다. 근데 그분만 아니고 다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명 씨도 그랬고 이제 다 일제시대에 활동했기 때문에 진화가 됐는데요. 그 김성태 교수님이 이제 100세 잔치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100세 잔치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도 오고 이제 많은 사람들 축하해 주는데 기자들도 왔습니다. 축하해 주러 왔는데 그 기자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그 김성태 교수가 보더니 뛰어나가서 천재 하는 말이 뭔고 하니 기자들한테 하는 말이 뭔고 하니 나 친일파에서 빠져서 그랬습니다. 나 이제 친일파 아니야.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나 친일파에 들어가 있었는데 젊었을 때 항일운동에 했던 기록이 있어서 갖다 보여줘서 그랬더니 난 빼줘서 나 아니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저 한 인간의 입장에서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런 사람의 인격과 생애는 무시하고 너는 일제시대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진일파다 그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의 인격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건 옳지 않습니다. 진일파거나 아니거나 그건 뭐 법적으로 제재하려면 제재하고 알긴 알지만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그 기록 하나 가지고 꺼낼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고 그런 건 없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뭔고 하니 일제시대를 사신 분들은 다 잘 압니다만은 그때는 이제 누가 가장 애국자냐 하고 물어보면 모든 분야에서 일본 사람보다 앞서는 사람이 애국자입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가장 자랑스러운 건 우리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앞섰다. 그 자랑거리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 자랑거리로 나오는 이제 사람 가운데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애국가 작곡한 안익태 선생입니다. 그분은 이제 음악 지휘와 이제 무슨 큰 국가적인 행사가 있으면 그분이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사람보다 압도적으로 이제 좋은 음악을 지휘하니까요, 지휘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대한민국에서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쪽이기 때문에 지금 친일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익태 선생이 지금 친일파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유명한 예술가 가운데 한 사람은 최승희 여사입니다. 무용가입니다. 그 최승희 여사는 정말 그 특별한 무용가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받고 그랬습니다. 그 최승희 여사는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안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었으면 친일파가 됐을 텐데요. 안 됐습니다. 또 북한에서 최승희를 위해서 무용연구소도 만들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꽃 같은 일을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친일파 명단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북한에 있었기 때문에 친일파가 안 되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저 역사적 기록을 기록대로 남겨주는 건 좋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는 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만 우리 연세대학교 백낙준 총장도 친일파가 되고요. 이화여자대학의 김원란 총장도 친일파가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은 물론 친일파가 되고요. 다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민관이 우리 편이 아닌 사람은 저 편이다. 우리와 다른 사람은 함께할 수가 없다. 가급적 역사에서 지워버려야 우리가 남는다. 그건 정치적인 편견이지 인도주의나
역사적 사실과는 다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은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고려대학의 한배호 교수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정치학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고려대학의 대학원장도 하고 그랬는데 한번 나를 만나더니 그래요. 선생님, 이건 내 생각인데요.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세계를 영도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이 2차 대전 이전까지는 그렇지 못했는데요. 2차 대전을 계기로 해서 갑자기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서 오래 공부하고 있으면서 정치학을 취급하다 보니까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갑자기 그렇게 훌륭한 나라가 된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하니 독재 국가인 북한 유럽과 공산주의 국가의 인재들이 다 미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과학자도 정교가도 철학자도 전부 유명한 학자들, 자유를 사랑하는 독일 사람들은 히틀러 정권을 피해서 미국으로 가고요. 공산주의에 사는 사람들도 다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그 엘리트들, 가장 높은 지성인들이 다 미국으로 가서 미국 사람들하고 함께 손잡게 되니까 갑자기 미국이 훌륭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걸 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아서 미국이 저렇게 갑자기 세계를 영도하는 나라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됐습니다. 내가 이제 61년부터 미국에 전범을 넣고 자주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때는 미국 대학에 가면 유명한 교수는 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러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에서 가장 좋은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도 다 유럽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최고의 지성인들이 미국을 위해서 노력하고요. 미국이 받아들여서 올라갔으니까 갑자기 큰 나라가 됐습니다. 그 한 가지 옛 가운데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잘 아는 이제 한 교수가 있는데 독일에서 학위를 얻고 강의를 하다가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교수가 됐습니다. 내가 잘 아는 이제 후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독일을 잘 압니다. 거기서 오래 공부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의 교수이시면서 이제 40대가 넘으면서 미국에 여러 번 갔습니다. 세미나가 있어서 가기도 하고 이제 발표하러도 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여러 번 갔다 오더니 한 번 나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선생님 내 판단이 옳은지는 모르겠는데요. 150년 전에는 미국이 독일 따라올 수 있을까? 그건 못 따라온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미국을 쭉 가보니까 이제는 미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섰다고 말이죠. 모든 점에서 앞섰다고. 앞으로 100년 지나도 이제는 독일은 미국 못 따라간다고 말이죠. 미국 못 따라간다고.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사람들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누구 안에 대학 경쟁에서 졌다고. 미국은 나라 역사하고 같은 사립대학들이 먼저 국민들을 일깨워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전부 주립대학보다 앞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고 나니까 주립대학들이 예산이 많으니까 또 사립대학만큼 이제 올라오게 되세요. 그 미국의 오늘을 이루어준 건 사립학교들입니다. 하고 세계는 미국만큼 사립학교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는 사립학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중국도 사립학교는 없습니다. 사립대학은 없습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전부 나라에서 대학을 운영하게 되니까 후원해 주니까요. 주립대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립대학들이 저렇게 크게 성장했기 때문에 미국이 그만 많이 앞섰다고. 그런데 그런 대학에 와서 일깨워준 학자들이 대부분 다 유럽에서 왔습니다.
나도 이제 몇 대학에 쭉 가보면요, 다 유럽에서 아주 최고위층 학자들이 전부 왔고요. 또 다른 나라가 있으니까요 오기도 하고 캐나다 교수들도 다 미국으로 가 그랬습니다. 이제 그런 변화가 인재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데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 한배우 교수가 나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국만 그런 건 아니고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다고 그런데 이제 그 누가 얘기를 안 하니까 모르지 내가 나중에 겪었으니까 그렇다고 말이죠. 왜 그러냐 하면 김일성 정권이 북쪽에서 생기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머물지 못합니다.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다 남쪽으로 왔습니다. 대학 출신은 북쪽에서 김일성 왕가에 추종하지 않는 한 머물지 못합니다. 또 처음에는 뭐지 한 자리씩 등용하다가도 좌파 정권이 확립되면서는 대학 출신은 다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출신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다 대한민국으로 왔습니다. 6.25 전쟁 나기 전에는 38선 넘어왔고요. 6.25 전쟁 난 다음에는 맞아 못 얻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하고 북한에서 이제 지주들이 다 추방당하고요. 그리고 기업주라고 할까요? 우리 사장들이 다 쫓겨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받고 자유로운 사상을 원하는 사람들이 다 남쪽으로 오고요. 그 못한 사람들만 남으니까요.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만 지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북한에 그냥 남아있고요. 교육받고 장래 속 있는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왔습니다. 나는 내 대학 친구들을 쭉 보는데 말이죠. 내 고등학교 친구고 대학 친구들 가운데 거기에 남아있는 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공산당원이 돼서 남았는데요. 그 밖에 뭐 고등학교 동생들 다 이리 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그 사람들을 이제 품 안에 안아준 겁니다. 그 두 세력이 합해가지고 키운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을 왜 내쫓느냐 하면 그런 사람은 공산주의를 따라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운데 한 사람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말하면 차라리 일제시에는요. 난 그래서 농사나 짓고 조용히 살겠다 하면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대학 나온 사람이 농사 짓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 공산주의를 반대하기 때문에 있다 하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동했는데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미국으로 갔고요. 우리 북한의 지성인들이 남쪽으로 오고요. 그랬습니다. 안병 선생님이 이제 나하고 동갑이고 같은 때 이제 북한에서 왔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나하고 항상 얘기하게 되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대한민국에 왔을 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었으니까 오늘이 있지. 그때 대한민국이 우리를 배척했으면 우리 지금 어떻게 됐을까? 슬기 어디 가서 또 노릇생활 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병호 선생이나 나 위치에서 보게 되면 본래부터 대한민국에 산 사람보다는 우리 북한에서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더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머물 곳이 여기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변화를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이제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과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저 우리 주변에서 있었던 얘기니까 말씀드립니다. 고려대학의 역사학자인 김성식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서양사를 연구했는데요. 해방되자마자 들려오는 그 전에 아는 소식에 관해 38선이 넘어 생기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군이 점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소식을 알았습니다.
그 아는 대로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서울로 왔습니다. 그 명륜동에 좋은 집도 장만하고 고려대학의 교수가 되고 그랬습니다. 나는 그분 볼 때마다 말이죠. 저분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공산군이 38일북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는 걸 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여기 와서 안정된 생활을 했습니다. 역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고려대학의 총장은 현상현 총장입니다. 그분도 이제 고려대학의 총장으로 계셨는데 말이죠. 고려대학의 그 이사장이라고 할까요? 교수되는 인천 김성수 선생이 현상현 선생한테 연락해서 아무래도 6.25 전쟁이 심상치 않으니까 부산으로 피난 가면 어떻겠냐고 피난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현상현 선생은 또 아주 고들부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 아니 나는 대한민국이나 인민공화국이나 어디에도 부끄럽지 않다고 내가 어디 가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이죠. 난 안 간다고 그냥 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납치돼가지고 6.25 때 100여 명이 이제 서울서 이제 수감돼 있다가 강계로 가다가 세상 떠났습니다. 공산주의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이제 좀 알고 그러면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그럽니다. 미안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북한에서 가만 보니까요 이제는 여기서 내가 할 일도 없고 정치에 가담할 수도 없으니까 조용히 좀 숨어서 고향에서 농촌 교육에 봉사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우리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직을 맡아서 좀 다 준비해서 다른 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작은 중학교가 하나 만들어져서 거기 이제 교장이 돼서 대학 때 친구들이 와서 이제 봐주고 그랬습니다. 그 처음에 한 6, 7개월은 괜찮았는데요. 공산 정권이 점점 이제 당원을 중심으로 뿌리를 내기 시작하니까요. 내 신변이 자꾸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건 뭐 나도 잘 알고 그럽니다. 그래서 더 있을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가 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학교 교장으로 있을 때 이사장 될 분이 김현석 장로님이라고 계신데요. 그분이 평양에서 공장을 크게 해서 재산이 많습니다. 그분이 조만식 장로가 건설하는 조선민주당의 그 간부 가운데 한 사람이 돼서 쭉 있었는데요. 나는 이제 그분은 아버지같이 모시고 있으니까 한 번 나를 찾아오더니 김생한만 해도 김일성 정권 밑에서는 우리가 더 일할 수가 없으니까 더 늦기 전에 아마 학교 교장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더라도 38선 넘어서 대한민국을 가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 요청이 돼 왔습니다. 나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지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제 그 김현석 장로님은 평양에 사시고요. 그 80이 넘은 노모는 이제 고향 우리 마을에 그냥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이제 38선 넘어서 서울로 오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향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찾아뵙고서 어머니 제가 좀 오랫동안 집을 비우고 어디 다녀와야겠는데 그동안 건강하시라고 그래서 인사드리니까 어머님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디 멀리 가냐 그랬습니다. 예, 좀 멀리 가게 되고요. 좀 신문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지막 큰절을 드리고 나왔는데 이제 보안소원이라는 그러죠. 북쪽에서 보안소원들이 대기 잠복해 있다가 이제 붙들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정을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떠났지만 정정 모르고 그래 그분이 나보고 김생도 아마 피해가는 게 좋겠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7년 여름에 이제 38세를 넘어서 여기 오게 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동안 이제 내가 있을 때 또 내가 오고 6.25 전쟁이 날 때까지는 내 동생들이 다 거기 있었으니까요. 들려오는 얘기들 가만 보면 이 김일성에 가까운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없었던 좀 우리만 아는 좀 재미있는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묘관이 왜 김성주가 김일성이 됐는가 하는 이제 좀 의아심입니다. 김성주는 그 김일성이 아니었는데 왜 김일성이 됐는가 하는데 그때 이제 해방 직후부터 평양하고 서울하고는 좀 거리가 있으니까요. 평양 거리에 많은 이제 벽보들이 붙었습니다. 뭐 정확한 뉴스는 아니고요. 벽보들이 붙었는데 제일 궁금한 건 외관이 이제 독립이 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벽보들이 붙는데 여기저기 무슨 벽보가 붙는 거 아니 거기는 무슨 이제 동아일보도 좀 보도를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오긴 오지만 정확한 건 모르죠. 그런데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 말하면 이승만, 서재필, 김구, 김일성, 안재홍 이름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독립국가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제 그런 벽보가 많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서재필, 김구, 이승만은 다 서울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김일성만은 이제 독립운동을 하고 북 만주 지역에 있었으니까 우리 평양으로 올 사람이다. 그런데 김일성은 고향이 어딘가 그런데 다들 내가 듣기도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산 선생이 이제 강서고요. 고당 조만식 선생도 이제 그 부근에서 사셨고요. 그래서 그 영광하고 이제 만경대라고 이렇게 우리 고향하고 이제 좀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영광 사람인데 50대 후반쯤 됐거나 60대 초반쯤 되는 사람이 김일성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만주에서 독립운동하다가 평양으로 올 테니까 다른 사람은 서울로 가더라도 그분은 이제 우리 평양으로 올 거다. 그래서 전부 김일성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이제 소련군에서 그걸 알고 나니까 말이죠. 좋은 기회인데 김일성을 만들어내자 말이죠. 근데 아마 여러 사람을 고르다가 만주에서 독립운동에 가담하고 있던 뭐 이렇게 요새 우리말로 말하는 독립군의 일부죠. 공산 측 독립군의 일부였던 김성주를 이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성주가 이제 김일성이 되는데요. 다들 지금도 평양에 가게 되면 김일성의 고향은 만경대다. 그래서 이제 만경대를 가고요. 또 만경대는 김일성이 탄생하고 자란 곳이다. 다 그렇게 이제 가는 사람들은 알려 있는데 나는 그 고향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김일성이 만경대에서 태어난 건 아니고요. 또 만경대에서 자라지도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거기서 사셨고요. 아들 되는 김영집 씨는 고향에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데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좀 살고 그랬는데 김일성의 어머니, 김일성의 어머니 김판석 어머니가 이제 칠골 한이라고도 그러고 칠골이라고 하는데 칠골 사람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일성 집안은 좀 보잘것없는 집안이고요. 그 부인, 그 어머니 김판석은 이제 강씨인데요. 그 칠골 강씨는 좀 그 부분에서 인정받는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안을 비교하게 되면
김일성 어머니 집안이 김일성 이제 아버지 집안보다는 좀 이제 높은 위치입니다. 여긴 또 시골이지만 또 출세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고요. 김일성 집안은 이제 빈도 없고 그런데 왜 이제 김일성 아버지가 그 강씨 부인을 얻게 됐는가? 김일성 아버지가 좀 일찍 그 기독교를 믿었기 때문에요. 숭실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이제 숭실학교 하면 기독교 학교고요. 다 신앙이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인을 칠걸 강씨하고 이제 결혼하게 돼서 김일성을 낳게 됐습니다. 김일성을 낳게 되니까 옛날엔 다 그렇습니다만 이제 초마애기, 초대기를 낳을 때는 다 친정에 가서 낳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랬습니다. 근데 김일성 어머니도 이제 만경대에서 살다가 친정에 가서 이제 김일성을 낳게 됐습니다. 그 낳고서는 아무래도 친정 생활이 이제 시집 생활보다 높고 그러니까 만경대로 돌아오지 않고 거기서 쭉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은 칠골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이제 창덕소학교를 다녔는데 그 창덕소학교가 바로 교회 학교입니다. 그래서 김일성은 6년 동안 기독교 학교 교육을 쭉 받았습니다. 나도 이제 그 다음에 김일성이 졸업한 다음에 같은 학교를 다녔는데요. 아주 그 오랜 전통에 있는 기독교 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인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랬는데 내 할머니 뻘 되는 사람이 또 칠걸서 왔습니다. 송사근제 만경대 우리 동네로 이제 시집을 왔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이제 박씨인데요. 그 박씨 편에서 이제 그 할머니가 와서 있었는데 그 할머니도 이제 첫 아들을 낳게 되는데 친정에 가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일성 어머니도 친정에 아기를 낳으러 가고 우리 할머니도 친정에 이제 첫 아들을 낳으려고 가서 같은 때 아들 낳습니다. 같은 때 낳는데 김일성 어머니가 이제 유방이 헐어서 저지 헐어서 젖을 못 먹게 김일성한테 못 먹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석 달 동안 대신 먹여서 키워줬습니다. 우리 할머니는 이제 어디 가든지 가게 되면 내가 김일성 장군 석 달 동안 전맥에 키웠다고 이제 그러고 다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내 사촌 동생이 하나 있는데 사촌 동생이 그때 평양에서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 나이죠. 그런데 걔가 어떻게 이제 반공운동에 가담했다가 이제 재표 들어갔습니다. 재표 들어가게 되니까 이제 평양구치소에 이제 갇힌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이제 내 사촌 동생의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 찾아가서 내 아들이 이제 평양구치소에 재표해 있는데 좀 얘기해서 풀어놔줬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 옛날 분들인가 뭐 교육받은 분은 아니고요. 다 소박하고 정직하죠. 우리 할머니가 그럼 내가 가서 꺼내줘야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김일성 할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내가 석 달 동안 김일성 장군 전맥에서 키웠는데 내 벌써 애손주 된 애가 지금 재배갔다고 그러니까 좀 풀어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 할아버지가 그건 안 되지. 그래야지 그럼 내가 내 풀어줄게. 그래서 파출소에 가세요. 가서 이 어머니가 이 할머니가 우리 김일성 장군 석 달이나 전맥을 키웠는데 그 손주가 지금 재표 갔으니까 풀어놔주라고. 그러니까 파출소 순경에 가만 듣고 보니까 그래야겠거든요. 그 연락을 해서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제 그때부터 그걸 풀려 나왔다고요. 나오니까 빨리 도망가야겠다고 해서 이제 38선 넘어서 서울에 와서요. 연세대 좀 다니다가 그만두고 이제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긴 됐는데
그 이상하게도요. 내가 이제 그 김일성 다닌 창덕소학교 후배인 셈인데요. 근데 거기에 그 강시촌인데 그 강시촌에 있는 이들도 다 그때는 이제 반공주의자예요. 김일성을 반대하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잡혀가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그러세요. 나하고 한반에서 공부하던 강면석이라고 있었는데요. 걔는 나보다 나이는 아마 한두 살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같은 강씨 집안인데 김일성 반대 운동을 하다가 재패 들어갔습니다. 재패 들어갔는데 어떻게든 그 너무 억울하게 이제 오래 재패 있다가 거기서 감옥에서 보면 뭐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면석이가 죽은 다음에 이제 시신을 이제 가져오게 됐거든요. 근데 김호선 목사님이라고 바로 그 김일성이 있었던 공부했던 그 학교의 목사입니다. 그 학교 이제 교회니까요. 교회 목사인데 그 목사님이 가서 이제 그 면석 이제 시신을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죽은 옷을 벗기고 장례를 지내려고 이제 그 옷을 갈아입혔는데 옷을 벗기고 옷을 갈아입히려고 보니까 이제 가슴 속에서 젓가락을 묶어서 만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걔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 때문에 이제 반공운동을 하다가 이제 죽었고요. 김영주라고도 있었는데요. 나하고 초등학교 다 같이 다니는데 강영주죠. 걔도 이제 반공운동을 하다가 재패 가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모르죠. 다 러시아로 그때는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가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 그 김호성 목사님이 그게 너무 마음 아프니까 38선 넘어서 우리 김포공항에서 목회를 보셨는데요. 이따만큼 교인들한테 뭐라고 연관에 젓가락으로 만든 십자가가 내 사랑하는 신도가 반공운동을 하다가 죽고 난 길 내가 가져왔다고 말이죠. 그렇게 설교하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그런 일들도 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또 웃기는 얘기 가운데 하나는 이제 그래 공산 정권이 이제 우리 마을을 다 차지했습니다. 다 이제 차지한 천상집이다. 우리 할아버지가 잘 사니까 이제 기와집에 살았는데요. 그 집은 누굴 줬냐 하면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게 못 살게 살던 김일순이라고 하는 제 모습인데 그 모습에게 주었어요. 너희 집에 살라고 말이죠. 그랬다가 후에는 이제 그걸 이제 뭐 동네 공산당 사무실을 쓰고 뭐 이제 그랬는데 그 모습이 거기 들어가 사니까 큰 집에 가서 사니까 이상스럽거든요. 나 안 살겠다고 말이죠. 그래도 이 원장이 됐으니까 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좀 미안하지만 그 솔직히 이제 공부 못한 솔직한 할아버지죠. 그분이 이제 이 원장이 되고 그랬습니다. 동생이 이제 북한에 있던 전쟁 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항상 이제 공산당 간부에서 이제 동네 사람들 다 모아놓고는 이제 김일성 장군 얘기도 하고 이제 세뇌 공작을 하는 거죠. 그 교육을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꼭 따라서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내 동생도 같은 문해입니다. 갔는데 그날은 이제 공산당 좀 간부가 평양에서 와서 김일성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한테 왔다고 그리고 다 이제 모아놓고서 김일성 장군 고향도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지셨냐고 말이죠. 다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돼서 경화스럽다고. 그리고 옛날 살던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살기 좋아졌는지 다 한번 말씀해 보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없어졌으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말씀들 해보시라고. 그래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 이 원장님 좀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번에 일어나니까 뭐
좀 솔직히 말하면 좀 무식한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야 일제시대가 지금보다 좋았죠. 그러니까 다들 웃었다고. 그래도 뭐 좋았던 것이 있으니까 좀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거야 뭐 있나요? 그래도 옛날이 좋았죠. 한 가지 좋은 건 있어요. 그랬습니다. 그 말씀하시라고 했더니 북교 바로 옆에 군관학교, 우리 말하면 육군사관학교입니다. 군관학교가 생겨서 하나 좋은 건 있다고. 뭐 이렇게 좋으세요? 그랬더니 옛날엔 비료 쓰려고 하게 되면 평양 가서 똥을 부어댔는데 사관학교에서 가져오니까 가까워서 그거 하나 좋다고 하세요. 그런 것도 시국들도 겪고 이제 그런 동안에 북한은 또 자기네 원하는 이제 인민공화국이 되고요. 우리는 또 자유공화국이 돼서 지금 이제 변화를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이후에 우리가 전쟁 이후니까 이제 우리 얘기를 잠깐 돌아가면서 말씀을 끝내죠. 지난 이제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우리 세계가 겉으로 나타나지 않은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 민관이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중국도 공산 국가가 되고요. 그러면 러시아와 중국이 공산 국가가 되고 동유럽이 다 공산 국가가 되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공산 국가 안에 들어가고요. 절반은 이제 자유 국가로 남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몇십 년 동안을 우리가 다 냉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냉전 시대는 무기는 사용하지 않았지만은 전쟁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누구나 다 생각하기를 공산주의 국가가 남는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남는가, 둘 가운데 하나는 없어지고 하나가 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때를 우리가 냉전 시대라고 그럽니다. 그 이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때 가지고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세계 누구든지 이제 앞으로 세계는 공산국가가 되느냐 자유국가가 되느냐 둘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 이제 냉전시대라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이제 서로 무기를 무섭게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은 안 하고도 냉전시대는 겪었습니다. 그때 다들 전쟁을 안 하고 냉전시대를 겪은 나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전쟁으로 가다가 그만둔 나라가 이제 터키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치르게 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 두 개 세계 속에서 그 냉전 시대를 대표해서 전쟁을 이끌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북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는 6.25 전쟁은 공산주의 세계와 자유주의 세계의 대결을 우리가 치른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유럽에 가게 되면 이제 영국은 별로 없었고요. 이탈리아나 프랑스에는 프랑스도 많았습니다. 공산당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도 이제 유럽 여행을 하게 되면 나 과거에 공산당원이었다고 탈당했다고 한 사람들이 많이 만납니다. 그런데 정권은 못 가지고요. 정권은 이제 러시아가 총공산주의 국가가 된 거죠. 그래서 두 나라 가운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없어지리라. 그게 냉전시대입니다. 그때 많이 이제 고민들 하고요. 세계가 어떻게 되는가 고민했는데 그게 얼마 동안 살고 대한민국이 전쟁을 겪어서 많은 희생을 내고서 생각해 보니까요. 이제는 좌나 우 가운데 하나는 남고 하나는 살게 되리라 하는 게 아니고 좌는 진보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뀌고요. 우는 보수라고 하는 사상으로 바뀌면서 둘 가운데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둘이 함께 머물 수가 있다. 공존할 수가 있다. 그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말하면 불란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말이죠. 냉전 시대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둘 가운데 하나가 없어져야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둘을 함께 머물 수가 있다. 영국이 이제 그걸 구체적으로 꺼내가지고서 좌는 진보가 되고요. 우는 보수가 돼서
함께 사는 나라. 그 이제 20세기 후반기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그 지금 선진 국가에 가게 되면요, 이제 좌파다 우파다 하는 것보다는 진보냐 보수냐는 걸 삽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사는 것이지 하나가 남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주의 가치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가 남는 게 아니고 함께 사는 거다 말이죠. 그래가지고 20세기 후반기를 쭉 살다 보니까 또 변화가 왔습니다. 그 민관이 무슨 좌가 우라 그건 접근하고 보수냐 진보냐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열린 사회로 가느냐 닫힌 사회로 가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보수다 진보다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열린 사회로 가는 나라는 남고 닫힌 사회로 가는 나라는 희망이 없다. 그걸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러시아가 무너진 게 바로 그겁니다. 러시아가 무너진 것이 왜 무너졌는가? 공산주의 국가는 언제나 문을 닫고 삽니다. 우리끼리 우리 세력으로 무력을 키워가지고 점령하지만은 폐쇄사회입니다. 그 안에서 자연히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요, 우리 교황청의 이제 요한 바오로 2세가 선을 무너뜨린 공로자다 그런 얘기들 하는데요. 이 두 분이 뭐 느끼는 거 아니? 소련 공산주의 국가가 우리끼리만 산다 하면 도도란 말이죠. 경제를 끊어줬습니다. 교류를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 국가는 무너졌습니다. 자유주의 국가들은 다 개방사회니까요. 넓은 사회를 바라보니까 됐습니다. 그래서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에 가면서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개방사회로 가는 나라는 남고 폐쇄사회로 가는 나라는 끝난다 말이죠. 희망이 없다. 그리고 보니까 러시아도 무너졌습니다. 동구라파도 다 끝났습니다. 거의 중국도 경제는 개방했습니다. 단지 지금 그대로 이제 폐쇄사회를 지키려고 하는 건 북한뿐입니다. 근데 북한은 세월이 얼마나 걸리냐 뿐이지 그건 남지 못합니다. 그 남으면 그건 불행해지니까요. 그 남지 못합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하는 정책이 민관이 북한 동포를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은 없어야 한다. 바뀌지 않으려고 하면 없어야 한다. 그게 지금 유엔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열린 사회로 가는 사회를 개척해서 성공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 하는 거 아니? 냉전 시대는 유일한 사상 하나밖에 없는 걸 믿다가요. 그 다음에 두 사회가 함께 사는 일 갖다가 이제 공존사회는 이원사회입니다. 그 다음 미국이 개척해 놓은 건 민관이 다원사회입니다. 다원가치 사회입니다. 민족도 다르고요, 뭐 종교도 다르고요, 뭐 많이 달라도 다 함께 사는 사회를 미국이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의 나라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무 밑에 영국, 독일, 프랑스 작은 나무가 있어가지고서는 항상 미국의 그늘 밑에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럽 나라들이 민관이 우리도 좀 열린 사회를 만들자. 그래서 유럽연합이 생긴 겁니다. 유럽연합이 생겨서 제2의 미국이 지금 돼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유엔이 생기면서 세계는 하나의 공동체란 말이죠. 민족, 종교 이런 걸 가릴 게 없고 온 세계가 지금 다원사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그쪽을 향하고 있고요. 북한은 그걸 안 하려고 지금 자꾸 가지고 있으니까 모순을 가지고요. 어려움을 느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는 이제는 다원사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적을 가리지 않고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미국이 이제 그 사회를 만들고 유럽이 그 사회로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는가 하는 말씀만 간단히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 세계 모든 후진국가나 신세국가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이때는 다 신세국가나 후진국가가 겪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권력이 모두를 지배하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회 그 정권이 사회를 지배하는 때입니다.
오래 걸린 셈이죠. 지금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우리도 생각해 보면 나도 이제 젊었을 때입니다만은 이승만 박사가 이제 자유당 대통령이 됐을 때인데요. 그저 공개적으로 하는 말이 뭐니 자기 후배에 지목되어 있던 이기붕 씨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군대를 장악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은 경찰을 죽이시라고. 그분이 자유당 정권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끝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후지국가입니다 하는 겁니다. 군대와 경찰을 죽이시면 모든 게 다 지금 권력 국가입니다. 근데 그걸 벗어나야 이제 나라 구실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두환 대통령 끝날 때까지는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군대를 가지는 힘이 나라를 이끄는 권력사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제 전두환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민주화 투쟁을 겪는 동안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김영삼 대통령 때 비로소 그걸 끝냈습니다. 그 사회를 우리가 뭐라고 하니 법치사회라고 합니다. 권력사회가 아니고 법치사회입니다. 그 지금 오늘까지 연장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북한의 김일성 아니고요. 그 다음 김정일 때입니다. 김정일 때 우리나라 대표들이 이제 북한에 갔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우리 보고 하는 말이 뭔가 하니 당신네는 5년만큼 대통령이 바뀌니까 내가 믿을 수가 없다고. 자꾸 변화가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선군 정책이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장악하고 있는 동안 나 믿으라고 하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날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걸 바꾸고 말하면 뭐고 하니 당신네는 법치국가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주 권력국가니까 힘을 가진 사람이면 다 된다. 우리 그 후지국가를 자인하는 겁니다. 지금 공산주의 국가가 권력을 누가 잡느냐 하는 건 당과 군대가 잡는데요. 그건 후지국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법치국가를 지금 올라와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4.19를 겪었고요. 독재에서 벗어났고요. 민주화 투쟁을 쭉 겪어서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까지도 다 겪어가지고 지금 우리는 법치사회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제 YS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법치사회가 되는데 이제 우리는 그 법치사회에 머물고 있으면서 하나 더 올라가야 선진국가가 되겠는데요. 하나 더 올라가느냐 아니면 잘못하면 다시 뒤로 내려오느냐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고민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말하면 이제 법치사회가 끝나고 더 높은 제3사회를 가려고 하면 그 사회는 어떤 사회냐? 제일 초창기의 후진사회는 권력사회고요. 그 다음에는 법치사회고요. 선진국가는 질서사회입니다. 그 질서사회까지 갈 때 비로소 선진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는데 우리 지구 안에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많습니다. 많이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선진국가입니다. 우리가 여행해보는 가운데 제일 많이 느끼는, 나도 여행하면서 느끼는 미국이 미국 다음에 우리 캐나다 많이 가는데요. 캐나다 가게 되면 훨씬 질서사회입니다. 캐나다 가서 농사하는 사람을 만나서 당신네 헌법은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도 헌법이 있나 그럽니다. 세상에 헌법은 나라가 어디 있냐고 그런 뭐라는 거니 뭐 문제가 생기면 영국 거 보고 하면 되지 뭐 큰 관심 없다 그럽니다. 그 질서사회입니다. 법보다도 사회 질서가 움직이는 사회니까요. 뭐 그 사회는 아주 완전하게 선진국가입니다. 또 그 다른 나라보다는 이제 스위스 가면 느끼는데요. 내가 62년 여름에 이제 스위스를 갔는데요. 스위스에는 교도소가 감옥이 하나입니다. 그 하나가요. 죄수가 하나도 없을 때는 특구안에 문을 열어놓고 흰 깃발을 띄웁니다. 우리 교도소가 비어있다 흰 깃발을 띄웁니다. 근데 그 사람들 얘기는 뭐하니 재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몇 달씩 밖에는 몇 달은 흰 깃발이 올라갔다고 하죠. 그런데 아마 제의제는 없습니다 하는 거가 돼요. 그런데 재작년부터는 흰 깃발이 잘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내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스위스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남쪽 이탈리아에서 가난한 근로자들이 많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법을 어기기 때문에 흰밥이 못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칼 발트는 신학자가 있죠. 그 사람들이 교도소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미국 오자마자 뉴욕에 가서요. 뉴욕에 교도소를 가봤어요. 가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난 미국이 선진국가인 줄 알았더니 우리에 비하면 강한 후진국가라고 말이죠. 우리 스위스의 교도소는 뉴욕의 교도소에 비하면 호텔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쟤들 저렇게 취급 안 한다고 말이요. 그 질서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법보다는 질서가 움직이는 건데요. 지금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가 자꾸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게 되면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국가의 질서를 위해서 자꾸 노력하게 되면 선진국가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고 하니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정치관념이 자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은 좌파식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는 권력사회를 통해서라도 평등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 국가들이 문 닫게 된 이유를 몰고 하니 권력을 가지고도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학교도 평등하게 만들고요. 빈부의 격차도 없이 하고요. 평등한 사회를 권력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정의다. 그렇게 생각하면 후퇴합니다. 그럼 정의란 무엇인가? 미국 사람들은 정의란 무엇인가? 자유국가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생각하면요. 자유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걸 정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영국도 그런다. 영국, 카나다, 미국이 다른데 정의란 무엇인가 하고 물어볼 때 뭐라고 하니 더 많은 자유를 국민들이 누리고 행복한 것이 정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나도 뭐 그런데요. 내가 잘 아는 미국 교수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너 저거 총기 사건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규제해야지. 그냥 둬두게 되면 너 어떡하려고 그러냐. 규제해야 되지 않냐. 그랬습니다. 그때도 그 교수가 나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규제하는 건 쉽다고. 내일부터라도 하면 된다고. 근데 아메리카의 꿈은 그건 아니라고. 총기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져도 사건이 안 나는 나라가 꿈이라고. 그걸 규제하는 게 아니고요. 가지고 싶은 사람은 다 가져도 사건이 안 나는 질서 사회가 꿈이라고 말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럼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이제 문제인데요. 우리는 정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는 우리나라 전통을 만드는 건 그래도 역시 홍익인간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불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또 조선 왕조시대 유교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독교 가치관이 많이 우리나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에 비한 합리사회가 아니고 윤리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무엇인가?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더 많은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움만 주면 됩니다. 그 인간에 대한 책임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의 나무에, 그 인간의 나무에 정의도 머물 수 있고 평화도 머물 수 있고 자유도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애준이라고 휴메니즘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큰 나무만 키워놓게 되면 평등도 그거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자유도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이 사회입니다. 그 유엔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모든 종교와 도덕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 많이 있는데 대단히 경계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사회만 만들면 된다 하게 되면 다시 후퇴합니다. 질서를 통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선진국가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의심하면 안 됩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관이 자유와
인간애가 있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꿈입니다. 자유를 빼앗게 되면 인간은 사는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인간애를 빼앗기게 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와 인간애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라, 민주주의 국가, 그 지금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은 질서로 가는 길이고요. 권력과 평등은 다시 권력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건 폐쇄사회로 가는 길이니까 오래가지 못합니다. 좀 미안한 얘기지만은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100년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젠 후진 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지금 다시 모택동 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70, 80년 후에는 다 끝납니다. 그 사회 가지면 도저히 국민들이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콩 문제가 왜 생기는가 하면요. 홍콩 사람들의 평균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습니다. 중국 본토 사람들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우리가 공산주의 정권 밑으로 다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못 가는 거죠. 안 가는 거죠. 자유주의도 같이 중국을 쓰는 중국 문화권입니다. 근데 왜 달라집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사는데 공산 정권이 저기 위해서 못 살 필요가 없지 않냐고 말이죠. 안 갑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변한 것 같이 이제 21세기 중반쯤 지나게 되면 대단히 미안합니다만은 나는 그때는 살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공산주의 국가는 다 문 닫습니다. 문 닫아야 인류가 행복합니다. 그리고 좀 더 세월이 지나서 1세기쯤 더 지나서 가게 되면요. 그때는 자유와 인간애가 넘치는 정서사회로 변하게 됩니다. 그건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 자꾸 좀 혼란스러워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는 생각인데요. 이제 확실한 건 뭐니 나라의 주인은 정부가 아니고 국민입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바뀌면 또 바뀔 수 있고 또 정권은 바뀌면 또 바뀔 수 있어도 대한민국에서 자유와 인간애를 가지고 사는 희망은 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책임할 것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민을 겪고 있긴 하지만은 희망은 그겁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나는 좀 거의 다 한 인간의 생각 다 산셈인데요. 한 7, 80년 후에 한번 다시 잠깐 와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만큼 행복해졌구나 하는 거 보고 갈 수 있으면 그게 제 꿈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역사를 길게 보고 세계를 넓게 보고 인류 전체의 미래를 보게 되면 그 길밖에는 갈 길이 없고요. 그 길과 더불어 가는 게 유엔이 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길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겠고요. 여러분이 그 길을 열어주는 책임도 함께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온 길이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다 하는 생각을 함께 가져주시기 바랍니다.